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쌤하고 10장 고정축에 대한 강체 회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회전이라고 하면은 아주 무작정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조금 많은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회전 간단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병진운동 1차원상에서의 운동을 배웠잖아요. 근데 그 1차원상에서의 운동에서 정의되는 물리량들이 뭐가 있었냐면 위치,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가 있었죠. 그거를 여러분들 각도의 차원으로 바꿔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회전에 대한 거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전 물리량부터 10.1 회전 물리량부터 같이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앞에서 여러분들 배웠던 병진운동 1차원상에서의 운동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병진운동에서 여러분들이 정의되는 물리량이 뭐가 있었죠? 그렇죠? 위치. 자, 위치가 정의됐고요. 그 다음에 뭐 정의할 수 있어요? 위치의 빠르기, 속도 정의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속도의 빠르기, 가속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한번 볼게요. 위치는 말 그대로 위치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델타 S와 S의 차이는 뭡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지점에서의 위치고요. 얘는 위치의 변화량이죠. S 프라임 마이너스 S 또는 뭐 S 마이너스 S 제로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 위치의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변이를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V에다가 앞에 적었던 ds 오버 dt를 쓰면 d제곱 s dt 제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위치, 속도, 가속도 뭐 또는 변이 속도,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걸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 회전에 대한 물리량을 이해하는 게 아주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 자, 10.1 보면 회전 물리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회전 물리량의 정의부터 좀 하고 갑시다. 각 위치를 세타, 그 다음에 각가속도를 세타, 각가속도를 오메가, 각속도를 오메가, 각가속도를 알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변이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각변이는 어떻게 됩니까? 델타 세타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델타 세타는 뭐 세타 프라임 마이너스 세타 또는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말 그대로 각도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단위를 한번 봅시다. 라디안스고요. 그 다음에 라디안 퍼 세크,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을 쓰는데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는 사실은 무차원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차원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질문을 하나만 해볼게요. 사실은 라디안 퍼 세크 각속도의 단위가 뭐 라디안 퍼 세크 각가속도의 단위가 라디안 퍼 세크 제곱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RPM이라고 들어봤나요? RPM? RPM은 뭐의 단위예요? RPM은 이것은 각속도의 단위입니다. 각속도의 단위예요, 선생님? 이거 여러분들 기계 같은 데 보면은 가끔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얼마나 빨리 도는가 하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빨리 도는가. 그래서 이게 RPM이라고 하는 건 뭘 줄여놓은 거냐면 Revolution per Minute라고 하는 걸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분당 회전수, 그래서 Revolution per Minut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각속도의 단위가 라디안 퍼 세크 말고 레볼루션 퍼 미닛이라는 것도 쓰는구나. 꼭 라디안 퍼 세크만 쓰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다 라디안 퍼 세크를 씁니다. 그리고 각가속도도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을 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자 출발해 볼게요. 그 위치하고 속도, 각가속도를 각위치, 각속도, 각가속도를 어떻게 정의하나 좀 봅시다. 자, 우리 그림에 보면은
세타와 S와의 관계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보면 세타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움직임 변이를 R 값으로 나눠준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R이라고 하는 거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R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반지름을 말합니다. 자, 세타는 움직임 변이를 R 값으로 나눠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로부터 사실은 뭐를 정의할 수 있냐면 델타 세타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델타 세타는 델타 S 오버 R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 왜 여기서 얘는 왜 델타 R이라고 안 해요? 그건 왜냐면은 회전 운동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정 중 하나가 이 R의 거리가 회전하는 동안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전하는 동안 이 물체는 강체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의 R이 중심축으로부터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R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 R이라는 거는 델타 R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각속도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각속도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속도 얘기했던 것처럼 위치를 각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각속도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각가속도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냐면 각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앞에서 보면은 뭐하고 되게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S와 되게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와 되게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가속도와 되게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실제로는 여러분들 얘네들과의 관계도 정확히 알아둬야 되는데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 세타 대신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R분의 S를 집어넣어 보면 어떤 관계인 걸 알 수가 있냐면 얘가 ds 오버 dt에 곱하기 R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R분의 1은 선생님이 왜 빼냈냐면 어차피 얘를 미분하는 데 있어서 R은 변하지 않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바로 뭐의 정의였습니까? 앞에서 속도의 정의였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R분의 V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속도 R분의 V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여러분들 대입해 보면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R분의 1의 dv 오버 dt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R분의 A라고 하는 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전 물리량과 병진 운동의 물리량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계냐 하는 거는 사실은 외워둬야 되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세타라고 하는 건 R분의 S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알파라고 하는 것은 R분의 A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 S는 R 세타로 외우고 있고요. 또는 V는 R 오메가라고 외우고 있거나 또는 A가 R 알파다라고 외우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더 외우기가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회전 물리량과 병진 운동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R분의 V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이기도 하냐면 d 세타 오버 dt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가속도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d제곱 세타의 dt 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위치의 두 번 시간 미분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각가속도도 각도의 두 번 시간 미분값이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등각가속도 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전 물리량과 병진운동 물리량 사이의 관계식은 알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등각가속도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등각가속도 운동은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 배웠잖아요. 등가속도 운동은 뭐예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잖아요. 그러면은 등가속도 운동은 뭡니까? 그렇죠. 각가속도가 일정한 컨스탄트한 그 회전의 경우를 우리가 등각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등각가속도 운동일 경우에는 꼭 성립하는 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d오메가 오버 dt가 델타 오메가 오버 델타 t다 라는 건데, 선생님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를 써놓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언제나 성립되는 식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델타 t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언제나 dt하고 같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평균 기울기랑 순간 기울기가 같냐 하고 물어보는 건데 실제로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가속도가 각가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등각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시간에 대한 등각가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컨스탄트하게 항상 일정한 값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등각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를 여러분들 뭐로 고칠 수 있냐면 오메가와 t의 그래프로 고칠 수 있는데, 이 오메가와 t의 그래프로 고쳤을 때 당연히 어떤 식의 그래프가 나타날 거냐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날 거예요. 물론 그때 시작하는 지점에 그 각속도를 오메가 제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특정 시간에서 오메가라고 얘기하면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게 얘가 라디안 퍼 세크고요. 얘가 세크면 여기서 여러분들 넓이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x축과 y축을 곱한 값이라고 앞 단원에서 아마 배웠을 거죠. 그래서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오메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알파라고 하는 것에 t라고 하는 특정 시간 t 동안의 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어떤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냐면 이런 1차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나게 된다. 1차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작하는 위치가 오메가 제로라고 했을 땐 엄밀히 얘기해서는 여기서 시작하는 점의 각가속도 오메가 제로니까 그것까지 보정해 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 이제 뭘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울기에 대한 얘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 선생님이 어떤 시간을 잡았을 때, 특정 델타 t라는 시간을 잡았을 때 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의 변화는 델타 오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델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울기로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 이 델타 t라고 하는 걸 아주 짧은 dt라는 시간 동안으로 잡든지 또는 어떤 특정 긴 시간으로 잡든지 상관없이 얘는 어떤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나 평균적인 기울기는 항상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식이 왜 성립했는지 등각가속도 운동에서만 성립된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얘가 바로 알파라고 하는 값으로 기울기 값으로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알파겠죠? 그런데 이거로부터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선생님이 등각가속도 운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은
등각가속도 운동에서의 이 부분만 우리가 집중해서 볼게요. 자, 이 부분만 집중해서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를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알파라고 하는 것이 자, 델타 오메가 오버 델타 t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델타 오메가라는 게 뭐냐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시간의 변화라는 건 t 마이너스 0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출발 시간을 0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로부터 우리가 어떤 식을 도출해낼 수가 있냐면 이런 식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플러스 알파 t구나 하는 거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앞단원에서 봤던 V는 V0 플러스 AT라고 하는 등가속도 운동 첫 번째 공식하고 매우 유사하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두 번째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등각가속도 운동 식을 유도해 볼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 어떤 꼴이 될 거라고 예측이 돼야 되냐면 이런 식의 꼴이 될 거라고 예측이 돼야 돼요. 세타는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2분의 1 알파 t 제곱이겠구나라는 거를 이런 결과가 되겠구나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선생님 왜 그래요? 감이 안 오는 학생은 일단 넘어가고요. 선생님이 증명을 해줄 거니까 증명을 해주고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하면은 얘를 양변을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적분할 거냐면 t에 대해서 적분할 겁니다. 양변을 t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면 자, 두 번째 식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인테그랄 양변을 오메가 dt에 어떻게 쓸 거냐면 얘가 오메가 제로 플러스 알파 t의 전체 t에 대한 적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얘를 이제 어떻게 좀 바꿔줄 거냐면 오메가 대신에 뭘 넣어줄 거냐면 앞에서 정의했던 d 세타 오버 dt를 써줄 거예요. 그러면은 d 세타 오버 dt와 dt는 없어지고 우리가 얘 뭐에 대한 식으로 바뀌냐면 인테그랄 d 세타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우변 같은 경우에는 t에 대한 적분이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적분 구간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적분 구간을 우리가 시간이 0초일 때부터 t초일 때까지의 적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시작할 때의 위치의 각도를 세타가 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지 조금 이따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시작 위치에서 여기서 얘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세타 제로가 0이다라는 조건입니다. 시간이 0초일 때.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세타까지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면 세타 마이너스 제로, 그러니까 세타겠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는 상수니까 왜냐하면 시작 각가속도가 시간이 변한다고 변하진 않잖아. 그래서 오메가 제로 t를 달고 나올 거고요. 얘는 2분의 1의 알파 t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여러분들 외워야 될 식이 아까 얘기했던 세타는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2분의 1 알파 t제곱이구나 하는 거를 외워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식하고 요 식을 연립하면은 구해낼 수 있는 식인데 세 번째 식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앞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많이 했을 거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두 식을 연립해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의 알파의 세타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제곱이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공식은 여러분들 외워둬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세타 제로가 0이 아닐 경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세타 제로가 만약에 그럼 0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세타 제로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자,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라는 것이 두 번째 공식이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델타 세타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2번 공식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2번 공식은 2알파 델타 세타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제곱이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3번 공식은 2알파 델타 세타가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2분의 1 알파 t 제곱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등가속도 운동과 등가가속도 운동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니까 등가가속도 운동에서 등가가속도 운동에서는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플러스 알파 t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등가속도 운동식은 등가가속도 운동에선 세타는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2분의 1 알파 t 제곱이구나 라고 외워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 같은 경우 2 알파 세타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제곱이다라는 세 개의 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등가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만 이 식들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즉 가가속도가 항상 일정한 회전 운동에 대해서만 성립되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의 식이구나 하는 거를 알아둬야만 됩니다. 자, 이 페이지에 보면은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예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쌤이 풀어주고 하나는 여러분들 과제로 돌릴 겁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풀어보시고 나중에 선생님이 이거는 따로 필요하다면 추가 영상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물론 답은 알려줄 겁니다.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예제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모터의 플라이휠이 500rpm으로 회전하고 있던 중 여러분들 이 500rpm을 보자마자 뭐의 단위구나? 각속도의 값을 주어진 거구나 하는 걸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자, 요게 여러분들 각속도 오메가 제로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제로로 회전하고 있던 중 전원 공급이 중단되었는데 이후 전원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30초 동안 시간 t 동안 회전 베어링과의 마찰 때문에 플라이휠이 회전 속도가 줄면서 200회의 회전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원이 다시 돌아온 순간 플라이휠의 회전 속도가 얼마가 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결국 뭘 물어보는 거냐면 회전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오메가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걸 오메가 어떻게 구하니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등가가속도 운동 보자마자 등가가속도 운동인 거를 알아야 돼요. 왜 어떤 문제 단서에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베어링과의 마찰 때문에 플라이휠이 회전 속도가 준다라고 나왔는데 마찰이 여러분들 왜 선생님 그 일정한 등가가속도를 주냐? 그거는 사실 뒤에 토크라는 개념을 배우면 좀 더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도 우리가 왜 앞에서 마찰을 배울 때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시간에 대해서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찰에서도 일정한 마찰력이 작용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가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등가속도 이 문제가 알파가 컨스탄트한 어떤 문제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얘가 등가가속도 운동의 식을 이용해서 구하겠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메가가 들어가는 앞에서 얘기했던 식 중에서 오메가가 들어가는 식은 두 개가 있는데 1번식하고 3번식이 있어요. 근데
두 개의 식 중에서 여러분들 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지금 알파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파가 얼마인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1번식이든 3번식이든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식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플러스 알파 t라는 식을 이용해서 이 오메가를 구해내겠구나 하는 걸 구하겠다라는 걸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오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기 위해서 지금 알고 있는 값하고 모르는 값을 얘기해 봅시다. 자, 오메가 제로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t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 걸 알 수 있습니까? 아, 알파를 구해야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식 하나를 더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 문제상에서 t가 나와 있으니까 이 t를 이용해서 알파를 구해내면 어떨까? 아, 죄송합니다. 이 200회라는 그 값을 가지고 구해내면 어떨까 하는 건데, 여기서 선생님이 문제 설명하다 200회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200회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기서 무슨 물리량을 준 거예요? 200회 회전이란? 그쵸. 이게 여러분들 세타를 준 겁니다. 얼마만큼의 세타를 이동했는가 하는 거를 얘기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델타 세타인데, 뭐 델타 세타든 어차피 시작하는 각도를 0이라고 그러면 세타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러면은 200회 회전이라는 것을 세타로 줬으니까 선생님이 세타는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2분의 1의 알파 t제곱이라는 것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타를 줬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로 알고 있고 t 알고 있고 t 알고 있으니까 이거로부터 알파를 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할 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선생님 문제에서 주어져 놨네요. 여기 30초 주면 되겠네요. 여기도 30 넣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오메가 제로 선생님 RPM이라는 것을 바꾸면 되잖아요. 바꿔서 라디안 퍼 세크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200회 회전이라는 것을 200회 회전이라는 걸 라디안으로 바꿔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힘들잖아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요. 이 문제는 있는 단위를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써서 풀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풀라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풀라 그러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바꾸는 것부터 얘기는 좀 해봅시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을 500rpm으로 쓰질 않고, 자, 얘를 라디안 퍼 세크 단위로 고치려고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건 복잡하지만, 자, 500 레볼루션이라는 게 뭐냐면 500회 회전인데 500회 회전이라는 거는 2파이만큼의 회전을 500회만큼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1분이라는 게 60초 동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하면 여러분들 오메가 제로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세타라는 것을 200회를 라디안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200회 회전이라는 것이 결국 2파이 라디안만큼 그 회전을 한 거니까 이런 라디안으로 400파이라는 것으로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풀어볼게. 자, 어떻게 있는 그대로 풀어볼 거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얘 대신에 뭘 넣을 거냐면, 우리가 시간의 단위는 미니트를 썼고 회전 그 각도의 단위는 라디안으로 안 쓰고 레볼루션이라는 회전수로 쓸 거기 때문에 얘 미니트 단위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30초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0.5 미닛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얼마냐면 500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 200 레볼루션을 집어넣는 거야. 세타가 200회 회전이라는 것이 200 레볼루션이잖아.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뭘 구해낼 수 있냐면 알파 값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400, 단위는 어떻게 될 거냐면 레볼루션 퍼 미닛에
제곱이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알파를 구했으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구한 오메가 제로는 어차피 500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알파라는 것이 마이너스 400이라고 구했고, t라고 하는 것이 0.5라는 거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전체 식의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들 오메가를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이게 얼마가 될 거냐면 300 RPM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베어링가의 마찰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순간에 전원이 다시 돌아온 순간에 회전 속도가 300 RPM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B번 얘기를 해볼 건데, 만약 전원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전이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그때까지 회전수를 물어봤는데, 이건 여러분들 A번하고 완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완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언제부터 회전이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냐 하는 거냐면, B번 문제는 완전 처음에 500rpm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전원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고 물어본 겁니다. 선생님이 시간을 좀 정확하게 주지 않아서 좀 미안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문제에서 걸리는 시간, 이거는 t인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t를 적었으니까 t'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해지냐 하는 건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것도 일종의 등각가속도 운동인데, A번하고 문제 상황은 똑같은데 얘는 A번은 전원이 돌아왔다는 거고 B번은 전원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당연히 여러분들 알파겠죠. 알파인 마이너스 400 레볼루션 퍼 미니 제곱은 변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결국 내가 시간 t를 t'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건데, 등각가속도 운동에서 t가 들어가는 공식은 두 개잖아. 1번 아니면 2번. 당연히 여러분들 첫 번째 공식을 써야죠. 첫 번째 공식을 써야 2차 방정식으로 풀 일이 없잖아. 그렇죠? 1차 방정식으로 풀면 될 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공식 오메가는, 이것도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오메가 프라임이라는 게 여기 오메가랑 헷갈리면 안 돼. 위에 오메가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오메가 제로 플러스 알파 t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공식에서 여러분들 뭐인 걸 알 수 있냐면 회전이 멈출 때까지라는 게 오메가 프라임이 0이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쉽니? 얘가 0이니까 결국 식이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t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를 알파 값으로 나눠준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건데, 오메가 제로 대신에 뭘 넣으면 되냐면 500rpm을 넣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제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400으로 구했잖아.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구하면 얘의 시간 값이라는 게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1.25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단위는 분이고요. 만약에 세컨드로 적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75세컨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회전수를 물어봤어요. 그때까지 회전수라는 건 세타 프라임을 말하는 걸 건데, 세타 프라임은 어떻게 쓰면 됩니까? 그건 뭐 2번이나 3번 공식 아무거나 쓰면 되겠죠. 난 3번 공식을 써볼게요. 3번 공식을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2알파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제곱이 되나 프라임의 제곱이라고 할까? 자, 그러면은 여기다 여러분들 얼마를 넣으면 될 거냐면 이거 대신에 0, 이거 대신에 500을 넣으면 될 거잖아. 그 다음에 알파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스 400을 집어넣으면 결국 답이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312 레볼루션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여러분들 라디안으로 바꿀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312 곱하기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죠?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답 안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속도와 각가속도의 단위가 꼭 라디안 퍼 세크나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을 쓰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등 각가속도 운동 문제를 적용하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서 문제를 풀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사실은 앞에서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하고 다른 게 뭡니까? 전혀 다른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는 간단하게 풀리고요. 자, 두 번째 예제는 선생님이 과제로 낼 건데요. 그래도 문제의 상황은 좀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뒤집어 세우고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답니다. 근데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자전거 바퀴를 돌려서 회전시켰대요. 장난이 심한 친구네. 자, 바퀴에 있던 물방울이 연직 방향으로 H만큼 튀어오르는 것이 관찰되었답니다. 그런데 첫 회전 때에는 H1만큼 튀어오르는 물방울이 두 번째 회전 때는 H2만큼만 튀어올랐답니다. 왜 그럴 거냐면 한 번 더 회전할 때에 그만큼 여러분들 그 베어링과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찰 때문에 회전수가 줄겠죠. 회전각 속도가 줄겠죠. 그래서 튀어오르는 물방울의 속도도 당연히 처음에 첫 회전 때 튀어오르는 물방울 속도보다 속도가 더 느려질 겁니다.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좀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보면은 뒤집어 세우면은 이렇게 안장이 있을 거고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다고 할 때 여기 여러분들 거꾸로 그리려니까 좀 쉽지가 않네요. 자, 대충 이렇다고 칩시다. 자, 대충 이렇다고 치고 여기에 여러분들 돌고 있는 어떤 바퀴를 생각해 볼게요. 근데 친구가 여러분들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만약 반대로 돌리면 물방울이 아래로 튀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물방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얘가 돌면서 이 지점에서 물방울이 이렇게 튀어오를 건데, 자, 이렇게 튀어오르는 높이를 이렇게 튀어오른 높이를 H라고 하는데 첫 번째 튀어오른 높이를 H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튀어오른 높이를 H2라고 하면 이 H와 H1과 H2를 이용하고 바퀴의 반지름 R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는 겁니다. 중력가속도를 G라고 할 때 각가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구해보라라는 겁니다. 당연히 각가속도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그렇죠. 당연히 음수겠죠. 그래서 그 값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별도로 답만 쌤이 알려주고 만약에 여러분들 궁금하다면 별도 영상으로 선생님이 만들어주든지 추가 문제만 만들어주든지 할 겁니다. 자, 답은 어떻게 되냐면 알파라고 하는 것이 2파이의 R의 제곱분의 G의 H2-H1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H2보다 H1이 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의 알파 값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음수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각가속도 음수니까 그렇게 돼야겠죠. 자,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